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CA 구조해석 실습에서 NCIS 워크벤치를 활용한 구조해석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해석에 대한 기초 이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유한요소 해석에 대해서 기초 이론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때는 유한요소 해석에 쓰이는 shape 펑션, 형상함수, 그리고 선형, 그리고 비선형 해석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 NCIS를 이용한, 특별히 우리 NCIS 워크벤치 미케니컬을 이용해서 구조해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간단히 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응력 기반해서 구조물의 안정성 판단하는 방법, 특히 항복 이론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NCIS 미케니컬을 기반으로 해서 유한요소 해석의 분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구조해석과 그리고 유한요소 해석,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NCIS 미케니컬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런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조해석의 기초 이론이에요. 구조해석, 영어로는 Structural Analysis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조물에 여러 가지 하중이 가해지면, 중요한 키워드가 일단 구조물이고요. 하중이 가해지면 그 구조물은 변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변형에 따라서 구조물에 가해진 외력과 평형을 이루는 내부 응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구조해석을 할 때는 일단 우리가 정해석을 하게 되는데, 정해석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Static Structural Analysis예요. 하중이 가해지면 거기와 동일한 외력과 동일한 평형을 이루는 내부력, Internal Force가 생기고요. Force에다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단면적을 나누게 되면 그게 응력 차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Internal Force에 의한 내부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부 응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 구조물이 견디다 못해 이제 항복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견딜 수 있는 데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그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항복 응력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복 강도, yield strength까지예요. 그래서 구조해석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변형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물이 너무 많이 변형이 나타나면 기능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체크 사항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해진 외력과 평형을 이루는 내부 internal force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부 응력이 그 구조물의 재질의 항복 강도보다 커버리면 그 구조물의 재질이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성 변형은 하중의 힘을 제거를 해도 그 변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볼펜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생각해 보면 그냥 재미로 가지고 놀 때 조금씩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들어가는데, 확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다 안 들어가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성 변형의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해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하중 및 경계 조건에 대해서 구조물의 변형과 응력 분포를 구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구조해석은요, 구조물의 성능, 그리고 안전성 등을 만족하는 구조물의 어떤 크기라든지 형태, 그리고 재질들을 결정하는 구조 설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설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이러한 구조 해석을 통해서 위에서 말했던 그 성능 측면, 그리고 안전성 측면이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더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한, 최적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정확한 구조 해석에 근거한 이러한 설계들이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밑에 나오는 이제 얘들을 한번 보면,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몰레큘러 펌프입니다. 그 어떤 그 챔버를 진공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러한 그 블레이드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면 밑에서부터 작은 블레이드, 위쪽으로 이제 큰 블레이드가 있는데, 그 공기 분자들을 다 빨아내서요, 그 챔버 안을 진공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러한 펌프가 되겠고요. 모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압축기에 들어가는 임펠러 블레이드에 대한 구조 해석이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자동차 바디에 대한 어떤 구조 해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 해석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구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유한 요소 해석 FEM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게 될 NCS도 이 FEM 유한 요소 해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해석과 구조 설계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반적인 과정들을 그림 밑에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먼저 어떤 설계를 시작을 하고요. 이 설계 관련 데이터들을 쭉 모으게 되겠죠. 예전에 관련됐던 데이터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들을 쭉 모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설계해야 될 대상체를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럼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상체의 기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기하 형상,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서 이제 CAD가 나옵니다. 그래서 CAD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 대해서 CAD를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 CAD를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CAD는 마치 우리가 배우는 영어라든지 뭐 독어, 일어와 같은 랭귀지와 똑같다. 설계 인포메이션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쓰는 어떤 언어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의 아이디어 설계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어떤 정육면체에 대한 어떤 형상 정보를 말로 표현하는 건 쉽습니다. 뭐 가로 세로 높이가 뭐 1m짜리 정육면체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하지만 앞에서 봤던 그러한 구조물에 대한 형상들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AD라는 정보를 쓰게 되는 거고, 내가 풀어야 될 그런 구조 해석을 해야 되는 대상체는 이제 CAD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AD는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정보들은 내 손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정도, 남이 만들어준 CAD 정보를 가져다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체의 기하학적 형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형상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유한요소 모델을 작성하는 겁니다. 유한요소 모델이라는 거는 이 형상에다가 거기를 이제 요소들로 나눠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설계해야 하는 부분에서의 재료가 뭔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알루미늄일 때와 그게 스트럭처럴 스틸일 때와 다를 거니까요. 자, 재료 물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소 특성을 정의해 주는 거는 이제 유한요소 모델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한요소 모델의 특징에 해당되는 특성을 우리가 부여해 줘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 하중과 경계 조건을 부여합니다.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어떤 하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떤 경계 조건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 수치적으로 이것을 푸는 입장에서 조건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FE 해석 모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 부분으로 넘어와서 이제 설계 결과를 평가를 하고 이 필요시 설계를 변경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 이 구조 설계가 초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이냐? 그러면 종료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뭔가를 수정을 해서 해석들을 반복을 해서 적합한 설계에 도달할 때까지 이 반복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들을 쓰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최적 설계라고 한다는 것은 이 적합한 설계인가를 판단했을 때 그 다음 뭔가를 변경하는 입장에 여기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기울기를 계산해서 어떤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설계 변수들을 바꾸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 최적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게 이제 최적 설계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할 때는 일반적인 것을 쓸 때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설계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한요소 해석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는데, 유한요소 해석, 영어로 보면 유한하다는 건 finite라는 뜻이고요. 요소라는 것은 element로 나눴다는 뜻이고, 해석은 analysis입니다. 그래서 FEA 또는 FEM, 유한요소 뭐 방법 해가지고 유한요소법에서 finite element method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단 유한요소 해석은 FEM 또는 FEA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 유한요소 해석은 부여되는 경계 및 하중 조건 하에서 구조물의 응답이라고 하면 변형 또는 응력 또는 다이나믹 문제에서는 뭐 고유 진동수라든지 열 문제에서는 온도 또는 뭐 플럭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치적 방법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수치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적 방법은 exact solution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exact solution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형상이 복잡하지 않은, 그죠?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 수치적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한 exact solution이 있는 경우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exact solution이 정해이기 때문에 수치적 해석은 그거에 이제 근사한 값을 내주는 수치 해석적 근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에는요, 실제로 무한계의 미지수를 가지는 구조물의 응답을 유한계의 미지수를 가지는 근사화된 수학적 모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교탁이 있습니다. 교탁 부분을 내가 여기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뾰족한 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 교탁의 한 부분을 다 한번 찍어 보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바늘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 교탁을 꽉 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바늘로 찍어서 여기에 변이가 얼마죠? 여기에 응력이 얼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늘로 이 교탁 부분을 지적한다 그러면은 몇 군데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수만 군데, 수백만 군데를 찍을 수 있겠죠. 그죠? 그처럼 실제 문제에서 변이를 그리고 응력을 물어본다면 정말 무한한 개의 어떤 위치에서의 값을 여러분들이 사실 나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만약에 이러한 책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플레이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모멘트를 줬을 때 이렇게 밴딩이 일어나면 아주 날카로운 바늘로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찍으면 정말 무한개의 위치를 찍을 수 있죠. 그처럼 실제 문제는 무한개의 미지수를 가지는 그러한 구조물의 응답을 가지는데요. 요거를 이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하면은 유한개의 미지수를 가지는 근사화된 수학적 모델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문제 같으면 뭐 가로 세로 1cm를 가지는 어떤 육면체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그 나누어진 그 육면체의 꼭지점에서만 결과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뒤에 설명되지만 형상함수라는 걸 가지고 그 계산한 꼭지점 이외의 다른 영역은 형상함수라는 걸 가지고 근사화를 또 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가지고 우리가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구조물을 절점으로 연결된 요소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라고 하면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엘리먼트들의 꼭지점들을 가지고 절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사다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 사다리가 이렇게 밑에 고정이 되어 있고 위에 뭐 사람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사다리의 변형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요.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은 유한요소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상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하고 전체적인 형상은 같아요. 높이, 뭐 길이 이런 거는 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보면 여기 지금 다리가 보면
분명히 단면이 뭔가가 사각 단면 같은 걸로 있었는데 여기 유한 요소 모델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 사각 단면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문제에서 사각 단면인 것을 여기서는 지금 사각 단면을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제 답이 다르겠죠. 그러면 실제 시스템과 이 유한 요소 모델을 같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소에 어떤 특징을 줘서 실제로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다리의 단면하고 같은 단면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단면을 가지고 있는 3차원 형상이 이처럼 그냥 어떤 라인으로 표현될 때 그 라인이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단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근사화된 어떤 유한 요소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빔이라고 칩시다. 이 부분 한 부분이 빔이라고 칩시다. 빔을 이렇게 그냥 라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떤 정보가 넘어가야 구조적으로 제대로 된 해석이 넘어갈 것 같아요? 진행될 것 같아요? 빔의 어떤 정보? 빔의 형상 측면에서 뭐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단면이 일단 똑같아야 되겠죠? 단면이 똑같다는 거는 단면의 면적,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가 같아야 될 것이고요. 또 뭐냐면 빔이라면 그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 단면 2차 모멘트, 이 값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리얼 시스템에서 이런 FEM 모델로 넘어갈 때 형상이 만약에 동일한 형상으로 그냥 3차원 형상이 그대로 3차원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라인으로 근사화가 된다면 그런 값들이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실제 시스템들을 요소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요소는 이제 어떤 형태들의 요소가 있냐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에 사용되는 요소별로 각 절점에서의 자유도는 다르게 정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쓸 때 어떤 트러스 또는 이 트러스 계열의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엘리먼트를 씁니다. 여기서 트러스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트러스 부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면 그 트러스 부재는 인장과 압축만 발생하는 그런 부재가 돼요. 그래서 여기 트러스 부재는 이 IJE 절점들이요, 이러한 UX, UI, UZ의 변이만 가지게 되겠고, 만약에 어떤 부재를 우리가 빔으로 풀게 되면요, 그 빔은 밴딩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로테이션 자유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3차원 볼륨을 우리가 유한 요소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3차원 요소들은 이처럼 각 꼭지점이 3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걸 우리가 온도 문제를 푼다, 열 문제를 푼다고 하면 각각의 꼭지점들은 템퍼러처를 가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유한 요소 해석들이 어떤 식으로 수치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은요, 구조물의 응답인 미지수의 근사회를 구하는 수치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예요. 제일 간단한 예예요. 추가중을 받는 트러스 구조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 트러스가 있고요. 영지 모듈러스 2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의 단면이 A라는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전체 길이가 L입니다. 한쪽이 구속되어 있고요. F로 힘을 당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처짐이 아니죠. 여기서는 추가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장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라고 하면 가해준 힘 F 그리고 전체 길이 L 나누기 AE. A는 단면적이 되어 있고요. E는 탄성 계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재료역학 관점에서 구조물의 응답은 아래식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이 식입니다. 이 식에서 강성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강성은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생각하면 스프링에서 그 흑수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F는 KX 이렇게 나오죠. 자, X가 그 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 델타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 델타는 FL 나누기 AE에서 요거를 F 이퀄 K 델타라고 놓으면 K는 이제 강성이 되는데 강성으로 유도를 해보면 K는 어떻게 됩니까? 위의 식에서 생각해보면 K는 AE 나누기 L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축하종을 받는 트러스 구조물에서 우리가 그 흑수의 법칙에서 나오는 강성을 한번 유도해보면 스티프니스는 K는 AE 나누기 L이에요. 그래서 단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강성이 커지고요. 더 탄성계수가 큰 것을 쓰게 되면 강성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하고 길이가 늘어나면 강성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변이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길이 요걸 이제 여기서 델타라고 쓴 건데 델타라고 쓴 것을 우리가 여기 나오는 델타 L 이렇게 쓰게 되면 K 나누기 K분의 F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형률은 어떻게 됩니까? 변형률은 늘어난 변이를 원래 길이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엡실론은 델타 L 나누기 L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응력은 우리가 변형률에다가 탄성계수를 곱해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는 이 엡실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재래역학에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FEA를 써가지고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FEA에서는요, 구조물을 두 절점 I하고 J라는 절점이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엘리멘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졌던 아까 이 하나의 트러스를 하나의 엘리먼트로 놓고 그 엘리먼트를 절점을 I 절점, J 절점이라고 두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푸냐면은 자, 앞에서 주어진 하중과 경계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I 절점과 J 절점이 어떻게 응답을 가지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FA에서는 요소로 표현되는 요소는 여기서 나오는 I, J 절점으로 구성된 이 부분입니다. 이 요소로 표현되는 필드 내의 응답 분포의 결정이 목표이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요소를 이렇게 IJ로 되는 하나의 요소를 봤을 때 그러면 I에서의 변이는 어떻게 되느냐 J에서의 변이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임의의 IJ 사이에서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변이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응력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결정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필드라고 하는 건요 두 절점 I와 J 사이의 이 직선 부분을 우리가 필드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고요. 원하는 구조물의 응답 결과는 당연히 임의의 X가 0이면 I 절점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X가 L이면 J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의 변이, 응력, 변형률 이런 것들을 결과를 얻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이 요소 자체가 트러스 요소는요. 두 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어떤 자유도를 가지냐면 여기 I 절점과 J 절점은 이 X 방향으로만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로는 변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트러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부재의 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의 두 개의 자유도는 X 방향으로의 변이 UXI, I 절점이고요. 그 다음에 UXJ 이렇게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를 풀 때 이제는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자유도의 값만 우리가 계산을 해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요소에서 uxi, uxj 여기 두 개의 값만 얻게 되면 이 사이에 i와 j에 있는 임의 x에서의 변이는 또는 응력은 변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형상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함수라는 것은 쉐입 펑션은 요소 내의 응답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가정되는 수학적 함수예요. 즉 요소 내의 응답을 어떤 형태, 어떤 쉐입으로 가정을 할 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FEA로부터 먼저 각 절점의 값을 계산해요. 여기서 절점은 i하고 j였죠. 그거를 계산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 요소 내의 응답을 가정하는 이 형상함수를 이용해서 각 절점의 DOF 값을 이용해서 절점 이외의 나머지 부분의 값들을 우리가 매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얘는 1D 트러스 문제였고요.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어떤 가정을 했냐면 할 거냐면요, DOF 결과는 요소 내의 필드를 가로질러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형 형상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는 UX는 요와 같은 형태로 가정을 해요. 이게 왜 선형함수냐면 X의 함수인데 X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X의 1차 함수죠. L은 그냥 그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상수기 때문에 UX 자체가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선형 형상함수를 통해 가지고 U를 가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식을 한번 잘 봐주세요. UX는 갈로 1-L분의 X 갈로 닫고 UI 더하기 L분의 X 곱하기 UJ인데, 자, 이 식을 가지고 있으면 뭘 알 수가 있냐면 UI하고 UJ는 I 절점에서의 변이, UJ는 J 절점에서의 변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에서의 변이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UI하고 UJ만 알고 있는데 UX를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X가 J인 점이, X가 제로인 점이 어디예요? X가 제로인 점은 I 점점이고요. X가 L인 점은 J 절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0이니까 UI. 앞에 부분은, 앞에 한 건 UI만 남고요. X에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없어졌죠. 결국, U0는 UI예요. 맞죠? U0라는 거는 X가 0일 때의 변인데, 그거는 I 절점에서의 변이하고 맞죠? 그 다음, X를 L을 넣어 봅시다. X를 L 집어넣으면 1 빼기 L분의 L이니까 이 앞에 항은 없어지고요. 뒤에 거는 뭐예요? L분의 L이니까 UJ가 남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요렇게 우리가 UX를 정의하게 되면, X가 0일 때는 UI가 되고, X가 L일 때는 UJ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선형적으로 변이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기 1 빼기 L분의 X하고 L분의 X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shape function, 그래서 여기 보면 X에 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선형 형상함수 linear shape func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한번 봅시다. 요식을요 여러분들 매트릭스로 변형을 해보면 옆에 있는 식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자, UX는 이거는 스칼라 값이죠.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스칼라는 그 행렬로 크기로 보면 그 1/1이죠. 1/1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자, UI와 UJ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알게 될 것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의 변이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부분은 자, 요거를 하나의 항, 요걸 하나의 항이라고 하면 1/2가 되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2/1이죠. 그러면 1/2 곱하기 2/1 하면 1/1 되죠. 그래서 UX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UX를 그냥 이거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행렬과 벡터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래서 적어보면 자, 이건 내적이잖아요. 행과
열 벡터니까 내적이니까 앞에 항 곱하기 ur 이 항이 되는 거죠. 더하기 뒤에 있는 성분 곱하기 uj 하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긴 식으로 쓰지 않고 앞으로는 행렬과 벡터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요거는 형상함수라고 해서 n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형상함수 행렬에서 쉐이 펑션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n이라고 하고, 그 다음 ui, uj는 이 요소에서의 변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열 벡터 u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이 요소의 임의 x에서의 변이는 ux는 형상함수 행렬 곱하기 여기 나오는 변이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변이에요. 변이. 자, 변이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변이를 우리가 재료역학에서는 변이 표정률을 계산할 때 나타나는 변이를 원래 길이로 나누어 주면 그게 변형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확장하게 되면 변이를 우리가 x 방향으로 미분하게 되면 그게 이제 x 방향의 변형률이 되는 거고, y 방향에 미분하면 y 방향 변형이 되는 그런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갬마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우리가 편미분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걸 정의를 해보면 변이는 ux는 n 곱하기 u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변이를 알기 때문에 변이에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변형률을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변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나오는 u를 x로 미분하면 돼요. x로 미분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nu였죠. 계산해보면 nu였어요. u는 i 절점에서의 변이, j 절점에서의 변이기 때문에 요거는 딱 결정되어지면 이 부분은 상수가 돼요. x의 함수가 아닙니다. x의 함수가 아니고 x의 함수는 n이었죠. 형상함수였어요. 형상함수를 미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ex는 요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결국 미분하면 형상함수 부분만 x로 미분되는 부분 곱하기 u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b는 형상함수 n을 x로 미분한 부분이 됩니다. 요게 바로 displacement and strain relation matrix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strain은 b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u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해야 돼요? 어떤 strain을 우리가 임의의 위치에서의 strain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변이, 절점에서의 변이 곱하기 앞에 B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돼요. 어떤 X 값이 지정되면 그 X 값을 이 B라는 매트릭스에 지정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요. B가 뭘 건지 한번 봅시다. 자, B는요, n을 x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n이 얼마였냐면 n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1-l분의 x, 이게 첫 번째 성분이고 두 번째 성분이 l분의 x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n 부분을 한번 x로 미분한 게 b가 되니까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l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l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 나오는 strain은 이제 n이 1차 함수였기 때문에 한번 미분했기 때문에 이제 상수만 남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b가 마이너스 l분의 1, l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u가 ui, uj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 보면
이 경우에 이제 엡실론 x는 L분의 1 uj 빼기 u1이 됩니다. 즉 I 절점과 j 절점의 어떤 늘어난 길이 나누기 L 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력은 여기 나오는 입실론에다가 탄성계수 2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한 거는 요소의 I 절점과 j 절점에서의 변이만 계산했는데 그 변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요소 내의 필드에서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한 선형 형상 함수를 쓰게 되면 ux는 nu가 되는 거고 요건 한번 미분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인 엡실론이 되는데 요거는 bu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트레인에다가 탄성계수를 곱해주면 요거는 응력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응력은 이제 탄성계수 곱하기 스트레인 곱하기 여기다 스트레인만 곱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입실론 x가 이거였기 때문에 시그마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x는 L분의 2 uj 빼기 ui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표현으로부터요, 이제 입실론 x하고 스트레스 x가 이론상으로 한 요소 내부에 무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x도 i 절점에서부터 j 절점까지 그거를 우리가 x라고 했기 때문에 x를 어디에 선택하냐에 따라서 값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입실론 x가 dux, dx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시그마 x도 이 엡실론 x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x들을 이렇게 이제 무한계의 x에서 계산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FM에서는 이제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요소 내에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포인트, 적분점이라고 불리는 몇 개의 불연선적인 위치에서 여기 나오는 시그마하고 여기 나오는 입실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D 같은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빨간 점에서 이게 가우스 포인트라고 하는 인테그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 나오는 스트레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한 걸 가지고 익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을 통해서 여기 절점으로 이렇게 값들을 계산을 해서 여기 절점에서의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실제로는 뽑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이 되겠고 입실론과 스트레스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 내용들은 형상함수를 써서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한 개의 엘리먼트만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했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한 개의 요소로 전체 구조물의 응답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히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먼트들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엘리먼트들이 연결된 어떤 연결망, 네트워크가 필요한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메쉬라고 부릅니다. 메쉬.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상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엘리먼트를 만드는 걸 가지고 메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메쉬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러한 이제 형태로 메쉬가 나눠져서 여기 육면체 하나하나가 이제 엘리먼트가 되는 것이고요. 육면체의 이 꼭지점들이 절점,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러한 엘리먼트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엘리먼트들을 구성하고 있는 절점들이 총 몇 개인가, 그리고 그 총 절점에다가 그 절점들이 가지는 자유도가 몇 개인가, 그걸 우리가 곱해주면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그 미지수가 몇 개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총 n개의 자유도가 구성되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 때는 어떤 문제를 풀게 되냐면요. 이와 같은 문제에서 총 그 n개의 자유도가
계산이 되어졌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KU = F에서 K의 크기가, 횡렬의 크기가 n by n개가 되겠고요. 미지수의 개수가 n개, 그리고 외부 하중으로 들어오는 벡터의 크기가 n by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법을 통해서 저걸 해석을 하게 되고요. U를 계산하게 되면 U는 이제 N 곱하기 U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실론은 BU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시그마는 E 곱하기 입실론 또는 E 곱하기 B 곱하기 U,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정적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풀게 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 = KU라는 거죠. 자, 여기서 K는 우리가 요거를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강성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K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강성행렬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그 자체의 형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구조물의 형상이 자,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느냐, 탄성계수, 포화성 함수, 포화성 B, 이런 걸로 구성되는 K가 됩니다. 그리고 F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뽑아내야 될, 계산해야 될 것은 U가 됩니다. 그래서 이 K라는 것은 구조물의 형상,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되고, F는 하중이 가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이 U라는 거죠. 그래서 U가 각 절점에서 변이가 되고, 이것만 결정되면 입실론과 스트레스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자, 이 식에서 U를 계산합니다. U를 계산하고 나면, 자, 스트레인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BU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B는 우리가 N을 1 빼기 L분의 X, 그 다음에 L분의 X라고 했을 때, B는 그 쉐입 펑션을 X로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스트레스는 원래 입실론에다가 여기 앞에 2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차원일 때였고요. 트러스에 대한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Elastic Stiffness Matrix라는 것을, 재질에 대한 것들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시그마는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시그마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B는요, 변형률과 변이를 나타내는 Strain Displacement 관계를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D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탄성 강성행렬 Elastic Stiffness Matrix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재질 중에 탄성 계수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 포화성 B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 이제 D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D 트레스 문제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은 형상함수를 이제 1차로 쓸 때고요. 그러면 형상함수를 1차로 쓸 때하고 2차로 쓸 때 뭐 이런 차이가 뭐가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떤 한 그 결과가 있고요. 여기 엘리먼트가 있죠. 엘리먼트가 있고 빨간색의 절점들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 절점과 이 절점 사이에서의 어떤 응답의 그 변화가 이처럼 2차 쿼드래틱 어떤 분포를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상함수를 1차 형상함수를 쓰게 되면 우리 가정이 뭐냐면 노드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응답은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동은 이쪽 절점과 이쪽 절점에서의 응답의 어떤 변화는 이게 이렇게 2차 함수꼴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형상함수를 1차 형상함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절점과 이 절점 사이에서의 결과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이렇게 붉은색 점선과 그리고 직선 부분의 만큼 결과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실제는 이 빨간색으로 2차 함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형상함수를 1차로 가정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변하기 때문에 리절트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형상함수를 1차 함수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요소를 더 나눕니다.
이 전체 길이가 이 정도 될 때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더 나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더 나누고 그 각각의 요소들을 1차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이 정도 길이에서의 응답의 분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를 엘리먼트를 더 많이 나누게 되면 그 사이를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가는 것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보면 이 각 구간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되지만 2번 케이스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1차 형상함수를 더 많이 사용해서 유한 요소를 만드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이 요소를 하나로 나누되 이 절점 사이에서 형상함수를 쓸 때 형상함수가 2차 형상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점과 이 절점 사이에서의 응답이 2차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원래 실제로 변하는 것들을 잘 모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될 때 1차 형상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 2차 형상함수를 쓰는 걸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나는 3번 어프로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 나는 4번 어프로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3번과 4번의 결과를 쓸 수 있다는 거고 많은 경우 구조 해석에서는 4번을 사용합니다. 4번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건 메쉬를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메쉬를 나눌 때 조금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가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프로그램이 2차 형상함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좋은 결과가 있고요. 여기서는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아까 형상함수를 1차 형상함수를 쓰니까 여기 스트레인하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나왔어요? 보면 이제 컨스탄트로 나오죠. 그죠? 따라서 1차 형상함수를 쓰게 되면 요소 내에서의 응력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컨스턴트합니다. 반면 2차 형상함수를 쓰게 되면 2차 형상함수를 한번 미분한 게 이제 스트레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2를 곱한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2차 형상함수를 쓰게 되면 그 엘리먼트 내에서 스트레스가 리니어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을 모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 해석에서는 3번 어프로치도 가능은 하지만 4번 어프로치가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형 해석과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KU 이퀄 F라고 이야기를 했죠. 강성행렬 K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표현이 좀 좋지 않네요. 강성행렬 K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문제라고 하면요. 그거는 우리가 선형 해석입니다.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F하고 U, F 이퀄 K 곱하기 U이기 때문에요. KU이기 때문에 이때 선형 해석이면 U가 자, F가 더 커진다고 해서 그 U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해요. 즉 어떤 힘 1의 힘이 들어왔을 때 U1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힘이 2배가 되면 변이도 2배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 K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선형 해석이라고 하고 비선형 해석이라고 하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기 나오는 K가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K가 변하는 이유는 자, 구조물이 있다고 칩시다. 구조물이 있는데 캔틸레버 빔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수평했는데 힘을 받으니까 이게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서 변형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초기에 옆으로 스트레이트 했던 그 형태에서 많이 구분 형태가 되면 형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형상에서 오는 강성의 어떤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럼 K가 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쳐지게 되면 밑에서 받침대에서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컨택에 의해서 어떤 강성이 변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하이퍼 일라스틱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점탄성 이런 문제들의 그 경우에는 그 재질에 의한 또 변화들이 생깁니다. 소성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K가 바뀌게 되는데 그러한 강성행렬이 이렇게 U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런 형태는 무조건 비선형 해석이 됩니다. 이런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요 K를 탄젠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하고요. 접선 강성익렬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선형 해법, 뭐 뉴턴 랩선 방법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S를 이용해서 구조해석 절차 간단히 한번 보면요. 제일 먼저 내가 이러한 이게 이제 아마 고무 그 부트 부분이에요. 여기 액시스가 있고, 이게 액시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러한 고무 부트 부분에서 응력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유한 요소를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기하 모델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든지 캐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메쉬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메쉬에 필요한 물성치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하중 그리고 경계 조건을 이렇게 넣게 되고요. 그리고 풀어서 결과를 검증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모든 단계들을 실제로 다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고 났으면 이제 안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안정성은 뭘로 검토하느냐? 안전성 검토는요, 응력으로 하게 됩니다. 응력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구조물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바늘을 가지고 와서 한 지점을 꼭 찍어요. 그러면 그 지점의 응력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점의 응력 상태를 알고 싶으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아주 작은 미소 면적으로, 미소 그 육면체로 그 부분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 부분을 떼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조물 자체는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조물이 힘을 받아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조물이 변형한 상태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떼어내서 보면 이 육면체에서 힘의 평형이 또는 모멘트의 평형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딱 떼서 왔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자, X, 자, 여기 어떤 면의 노말이 X 방향인 부분, 어떤 면의 노말이 Y 방향인 부분, 어떤 부분의 노말이 Z인 부분,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그 부분에 생기는 어떤 수직 응력,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여기 쉬어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단 응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컴포넌트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 XX, 시그마 YY, 시그마 ZZ, XY, 그리고 YX, 그리고 YZ, ZY, XZ, 그리고 ZX 해가지고 9개의 성분이 나옵니다. 9개의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9개의 성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지점에서 바늘로 꼭 찌른 그 부분 위치에서의 9개의 응력 성분만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의 완벽한 응력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근데 9개 중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힘의 평형, 모멘트 평형에서 실제로는 중복되는 게 있고요. 6개의 인디펜던트한 성분만 있으면 그 부분의 응력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6개의 성분이 뭐냐면 그림에서 보면 시그마 XX, 자, 절단면의 노말이 X인 부분에서 X로 향하는 응력, 그리고 시그마 YY, 시그마 ZZ,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로 XY, 그 다음에 YZ, 그 다음에 XZ, 요 6개의 성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 해석을 하고 나서 응력 성분을 볼 때는 이 6개의 성분을 보면 돼요. 6개의 성분을 보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6개의 성분, 다행히 9개의 성분이 아니라 6개의 성분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6개의 성분 중에서 어떤 성분이 어떤 값보다 크면 항복이고 어떤 값보다 작으면 괜찮은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6개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참 난감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들이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고유치 문제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3개의 중력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6개의 성분이 몇 개로 줄어요? 3개로 줄죠? 그러면 3개의 성분 가지고 뭔가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러면 6개의 성분 중에서 이 6개의 성분을 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뭐 요소 설계라든지 거기서 들었던 항복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폼 미세스 항복 응력이 있고 트레스카가 있고 한데 요렇게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최대 전달 능력 이론. 요거는 우리가 트레스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처럼 어떤 스트레스 값을 하나의 어떤 지표로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지표. 원래는 한 지점에서는 6개의 어떤 독립적인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최대 전달 능력. 최대 전달 능력은 중력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서 그거에 모호원 생각해보면요. 모호원 생각해보면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호원의 반지름.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그걸 최대 전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 최대 전달 능력이 자 구조물의 그냥 단순 일축 응력, 단순 일축 인장 시험에서 항복이 나오는 그 응력, 항복 응력의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을 초과하면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최대 전달 능력이 원래 항복 응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모아원에서 반지름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값을 넘어서게 되면 항복이 일어났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항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최대 전달 능력이 여기 나오는 여기 시그마 리밋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단순 인장 실험에서 했을 때 나왔던 항복 응력입니다. 그거의 반보다 크게 되면 항복 조건이 항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편리해졌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6개의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니까 어떤 성분을 봐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트레스카 또는 최대 전달 능력을 쓰게 되면 앞에 거에서 계산한 그 6개의 성분에서 계산한 최대 전달 능력을 가지고 어떤 그 단순 인장 시험에서 계산한이 아니죠. 단순 인장 시험에서 우리가 실험한 그 항복 능력의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해서 우리가 구조의 안전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나올 폼 미세스 이론에보다 약간의 컨서버티브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취약부라든지 그 다음에 전단에 취약한 그런 필렛 요런 용접부 요런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NCS에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될 텐데 NCS에서도 요거를 평가할 때요. 여기 나오는 최대 전달 능력을 2배한 걸 가지고 스트레스 인텐시티라고 해서 요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이제는 그 최대 그 항복 응력과 비교했을 때 이게 크냐 작냐를 비교해서 안전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대 이제 비틀림 에너지 이론입니다. 최대 비틀림 에너지 이론. 앞에서 했던 트레스카 이론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가 있지만 이 최대 비틀림 이론 이것도 이제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실험 결과 비교해 보면 실제는 이 트레스카하고 최대 비틀림 에너지 이론의 어떤 사이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구조물이 응력이 단축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멀티 액시스 다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된 하중들이 들어왔을 때 조합 응력 상태에서 그 구조물의 비틀림 에너지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단순 인장 압축 시험의 비틀림 에너지를 초과하게 되면 그 구조물이 받은 비틀림 에너지가 그 어떤 단순 인장 압축 시험에서의 항복이 일어날 때보다 더 비틀림 에너지가 크게 된다면 그거는 항복이 일어나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것도 연성 재질, 덕타일 재질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폼 미세스 항복 인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틀림 에너지를 쭉 계산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폼 마이세스 응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폼 마이세스 응력을 요거를 이게 단순 인장 의척에서 나타나는 항복 응력보다
이 폼 미세스 응력이 크게 되면 항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그냥 구조물의 해석을 하고요. 폼 미세스 응력을 보고 그 폼 미세스 응력이 단순 인장 압축 시험에서의 어떤 항복 그 강도보다 크게 되면 이건 항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폼 미세스 응력들을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주응력으로 정의한 것이고 요거를 앞에서 나왔던 6개의 성분으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개의 6개의 성분을 이렇게 폼 미세스 응력이라는 하나의 응력으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구조물의 안전성 판단에 되게 요긴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전계수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이 구조물이 100기가파스칼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인데 여기 나오는 실제로 발생하는 응력이 50기가파스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진이 2배가 남는 거죠. 그래서 안전계수는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유한요소 해석 분류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유한요소 해석의 분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정의가 됐는데요. 구조 해석 및 열 해석의 분류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크게 보면 이제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 구조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멀 어널리시스 열 해석이 있고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조 해석에서는 우리가 푸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M을 질량 행렬, C를 댐핑 행렬, K를 강성 행렬, F를 이제 하중 벡터라고 하면요. 그리고 X를 우리가 변이, 속도, 가속도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mx2 다트 플러스 cx 다트 플러스 kx 이퀄 f라는 이게 운동 방정식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관성 효과 그리고 시간의 의존성을 한번 고려해 보면 우리가 어떤 그냥 가만히 있는 구조물에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시간의 의존성이 없어요. 관성의 효과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 미분 텀들을 다 없애고요. 남는 거는 뭐가 돼요? kx 이퀄 f, kx 이퀄 f라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적 해석, 정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정해석에서 이제 behavior of solid에서 이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또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kx 이퀄 f에서 k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하게 되면 그거는 난리니어 어널리시스가 돼가지고 탄젠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써서 뉴턴 랩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해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리니어에서 kx 이퀄 f라는 이러한 문제를 그냥 바로 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 의존성이 없는 정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해석들이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x 다트, x2 다트, 그 다음에 여기 f of t 이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이나믹 어널리시스 동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야 되고 이 식을 그냥 이제 푸는 걸 가지고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다이나믹 해석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서 댐핑과 하중이 없는 프리 바이브레이션을 우리가 보게 되면 mx2 다트 플러스 kx 이퀄 제로가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 됩니다. 고유치 문제가 되고 요거는 진동학에서 배웠던 그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하고 고유 모드를 뽑아내는 모달 어널리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mx2 다트 플러스 kx 이퀄 제로 요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구조물의 고유 진동 해석 자유 진동 응답을 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그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 할 필요 없이 이 하중 자체가 어떤 크기의 하중을 우리가 하중에 가해주는 그 프리퀀시, 하중 가해주는 가진 주파수를 바꿈에 따라서 그 각각의 가진 주파수에 따라서 나오는 스테디 스테이트의 상태들을 쭉 모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하모닉 리스판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풀게 되면은, 자, F를 어떤 정연파로 가정해서, 오메가에 대해서 바뀌는 어떤, 사인 함수라고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이 X도 그러한 오메가를 가지는 그러한 응답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쭉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쭉 풀게 되면 요거는 이제 하모닉 리스판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시간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계속 하중이 바뀜에 따라서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풀어내는 걸 가지고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구조물이 어떤 식으로 막 변화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조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난리니어 해석할 때 비선형성에 대해서는 이제 큰 변형이 있는 라지 디플렉션 문제, 그 다음에 접촉으로 광선이 변화되는 컨택, 그 다음에 소성, 점탄성, 뭐 크립 이런 같은 머티리얼에 의해서 비선형성이 유발되는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해석 문제가 있는데요. 열 해석은 요즘 이제 전자 제품들이 많이 발달함으로 해서 크기는 작아지고 용량들은 커지고 그 다음에 성능들은 좋아지기 때문에 문제들이 더 발생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갤럭시 21인가요? 거기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PC처럼 속에 펜을 만들어 넣어야 될 상황이 되었다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펜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소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께도 좀 더 커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게 이제 방수 같은 그런 것들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왜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을 넣어야 되냐? 너무 우리가 고성능으로 가다 보니까 발열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전자 회사에서 이 구조 해석을, 열 해석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열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발생되는 열들을 밖으로 잘 배출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해석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 해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멀 어널리시스에서도 시간 의존성의 유무에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CT 닷 플러스 KT 이퀄 Q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Thermal Conductivity Matrix가 되고, 요거는 이제 Specific 비열이죠. 비열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입력되는 히트가 되는데, 히트 에너지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 나오는 시간 의존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KT 이퀄 Q 해서 요렇게 스태틱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의 열 분포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유한 요소의 큰 분류들은 이와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한 요소 해석 분류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NCS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띄운 NCS 워크벤치를 보면 왼쪽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 이름들이 쭉 있는데 툴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이제 유한요소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 문제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이거부터 사실은 난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하고 사용되어야 될 툴박스가 뭔지를, 그죠? 그걸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스태틱 스트럭처럴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스태틱 스트럭처럴 이 툴박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정하중 조건 하에서 변이 응력, 변형률 계산하고요. 이때는 뭐 관성이라든지 댐핑 효과 이런 것들은 서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형 또는 비선형을 다 고려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는 것이 이제 트랜지언트 스트럭처인데 이거는 과도 해석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힘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주로 되겠고요. 뭐 임팩트 문제라든지 충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과도 하중하에서 구조물이 시간에 따라서 변이, 응력, 변형률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고, 이때는 관성하고 댐핑 효과를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댐핑이라는 것 자체가 벨로시티 텀하고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관성은 요거는 이제 가속도 텀하고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 되고요. 여기서도 선형, 비선형 다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Transient Structure입니다. 다음 이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모달 이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구조물의 고유 모드, 아이겐 모드하고 그 다음에 내추럴 프리퀀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중 그리고 댐핑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댐핑을 고려하는 댐프트 아이겐 밸류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구조하는 사람들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하고 모드 형상들을 계산해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로봇 관련된 거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쓰게 될 것들이 이 모달하고요, 앞에서 나오는 스태틱 스트럭처럴 이렇게 되고, 트랜지언트 스트럭처럴도 이제 필요는 한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대신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강체 동력학을 통해서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프리스트레스 모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달이긴 한데 그냥 가만히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뭐 기타에 보면 우리가 튜닝 하잖아요. 이렇게 앞에 돌리면 기타 텐션 바뀌어 가지고 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전하중, 미리 그 고유 진동 해석 전에 구조물이 어떤 특정한 하중을 받아서 그 구조물의 응력 상태가 달라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경우,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하고 블레이드하고 그냥 정지해 있는 블레이드하고는 이 고유 진동수가 다르거든요. 왜냐, 원심력 때문에 스티프니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스티프니스 물성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응력 상태로 인해서 기인하는 그 스티프니스 효과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하중에 대한 해석을 하고요, 스태틱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솔루션에서 이 셋업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이죠, 연결을 해서 모달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ANSYS가 비싸고 많이 쓰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하고 싶은 해석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 하모닉 리스판스는 가해지는 하중의 주파수에 따른 구조물의 응답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구조물의 공진 특성 분석할 때 쓰는 거라든지, 그다음 피로 해석할 때 쓴다든지,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모닉 리스판스라는 걸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쓸 때 모드를 계산하고 모달 해석을 한 다음에 모드 슈퍼포지션, 모드 중첩법을 이용해서 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달을 해석하고 그 모드들을 우리가 기본 그 변환 행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모닉 해석을 하게 되는 이러한 또 형태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열쪽 문제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리입니다. 정상 상태의 온도 분포.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한쪽에서 온도가 어떤 온도로 유지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거기에 뭐 열 전달이 히트 플럭스가 입력이 되거나, 또는 그 부분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갈 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됐을 때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는요, 나중에 트랜지언트 서멀을 할 때, 열 과도 해석을 할 때 초기 조건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을 스태틱 스트럭처럴과 연결하게 되면 열응력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열응력 해석이라는 거는 이제 온도 분포에 의해서 구조물의 어떤 온도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 각 부위별로 열 변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인하는 열응력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온도 분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트랜지언트 서멀은 제목과 같이 시간에 따른 구조물의 온도 분포를 계산합니다. 뭐 열처리 풀림 효과라든지 전자장비 냉각, 고온 고압 용기, 뭐 서멀 사이클링,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태틱 스트럭처가 연결되어서 열응력 해석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유한 요소 해석들을 분류를 했고, ANSYS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했습니다.